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얘기 간략하게 좀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앞서서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일쯤 통화를 조 바이든 당선인이랑 할 것이다라고 청와대 밝혔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주요국들 정상들과는 통화를 했고요. 사실상 당선인으로서의 행보 그리고 동맹을 회복하기 위한, 복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래 미국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이 정상화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때 상당히 그것이 다른 방향, 왜곡된 방향으로 많이 나갔었잖아요. 우선주의라 그래서 아마 한미 관계라든가 한미일 관계, 한중 관계도 상당히 좀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동맹으로서의 연대와 협력이 강조되는 힘으로서의 동맹이 아니라 누르는 그런 관계로 변화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한미 관계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결국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진정한 동맹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관계잖아요, 실제로요. 일본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은 결국은 불안정한 스탠스의 한미일 관계란 말이죠. 아마 바이든 정부나 조 바이든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더 한미일 관계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기본적인 상식선에 입각한 외교 관계가 수립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 좀 압력을 넣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다른 과거의 식민지 지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게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그런 관계 좀 변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인하고 통화를 해서 한미일 관계라든가 또 한미 관계라든가 대북 관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견을 좀 깊이 나누는, 깊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간에 정서적인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에스퍼 장관 경질한 지 하루 만에 차관 대행도 지금 사임을 했고 그 자리를 본인의 충신으로 채워 넣었고요. 지금 미국 사회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까지 뭘 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이 되게 증폭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저항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좀 전에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 인수 작업을 차곡차곡 시작한 것 같아요. 전통적인 유럽의 우방국 갖고 통화를 하고, 내일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합니다만은 내일은 아마 일본, 우리나라 이런 등등 아시아권하고 통화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 여전히 인수 작업에도 협력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 선거 투표 개표에 대해서 제소를 하고 나가고 있는데, 우선은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사실은 그 본인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세금 탈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성추문에 따른 고소 고발 건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멜라니아 여사, 그다음에 사위인 쿠슈너까지도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얘기하는데, 일부 참모와 아들들하고 같이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간단한 나라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화당 중진들도 지금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을 선거인단 투표, 그다음에 1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미국 그 대통령 취임식. 그러니까 다음 달 선거인단 투표와 취임식 이전에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제가 뭔가의 가닥이 좀 잡히고 이런 그 리더십의 혼선이 계속되는 일은 아마 미국 사회 내에서 잠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트럼프를 굉장히 지금까지 지지했던 폭스뉴스까지도 청와대 백악관 대변인의 그 브리핑을 중간에 자르는 이런 일까지도 있으니까요. 한번 조금 지켜보면 될 듯 싶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저렇게 저항을 하겠지만 크게 반향이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일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미국 대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주 오랜만에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매주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선호도를 여론조사, 여론의 흐름을 발표를 하는데
오늘 한길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화면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저는 수치상으로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예. 워낙 양강 구도가 뚜렷했던 상황들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눈길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1위다. 그것도 야권의 지지표를 모아서 네. 대선 후보 1위라는 것이 참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저는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는 문제가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향후 올해 말까지 과제가 됐다.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야권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야권은 뭐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네. 게 특히 마치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효과로서 24% 정도다. 이 정도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세력이 결집한다는 게 윤 총장 중심으로. 그럼에 따라서 실제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왜소해버리는, 더 나약해져 버리는 국민의힘의 출신의 그럼 대선 주자들은 뭐냐 도대체 갈 길이 없어져 버리는 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정당 정치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도 이 뒤집었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론조사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현재 여론조사에 뒤집었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현재 대권 주자들이 외연 확장성이라든가 결집성에서 상당히 좀 박스권에서 한계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러한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요. 네. 그리고 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랑 정말 사사건건 대립각을 보여왔는데 이런 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사퇴하고 정치하라는 다분히 감정이 많이 담긴 말 같은데 그만큼 여권에서도 신경이 눈길이 많이 가는 모양이죠. 당연히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속에서 보면 이제 시중에 때릴수록 단단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점점 더 얘기를 할수록 윤석열 총장으로의 지지 내지는 이게 이런 것들이 결집이 될 텐데 그 안에 같은 조사에서 내용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본 거는 이제 전체적인 국민들의 이제 여야 구분 없는 다 지지도를 합쳐서, 예. 지지도를 본 건데 중도층에서의 지지도를 보면은 조금 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27.3%,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19.1%,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11.8%. 그래서 전체보다도 다소 중도층에서 높아져요. 그럼 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 정부에 대해서 무언가의 반감 내지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중도층 표심이 윤석열 총장한테 많이 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여권으로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박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참 뼈아픈 대목일 것 같거든요. 아픈 부분이에요. 예. 아픈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중도층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여지고 그다음에 정권 심판에 대한 분위기가 몰려가는 거는 야권의 입장으로서 나쁜 거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저 효과가 과연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권에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결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 지지도가 과연 어디로 흩어질 건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조사에서 야권 지지층에서는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권 지지층 내에서는 39.2%가 지지 후보가 없다 내지는 모른다라고 나오고요. 윤석열 총장이 그에 이어서
2% 정도. 그다음에 예. 이어서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좀 포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일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당의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들과의 갈등도 일종의 이런 그 다음 차기 주자, 얼굴 이런 거에 대한 갈증 양상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도 윤석열 총장을 후보군에다 올려놓고 본인의 의사랑은 상관이 없이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이런 삼자 구도가 과연 당분간 굳어지게 될 건지 아니면 정말 일시적인 현상일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예. 오르고 있고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상당히 정치적이잖아요. 행보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저는 해석하시는 그렇게 겁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정치화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한 발언 중에서 윤 총장 한 발언 중에서 프랑스 혁명과 검찰을 연계시켰어요. 저는 프랑스 혁명과 검찰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전인가 어디 가서 강연하면서는 국민 검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간 다음에 지금 현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참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게 참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죠. 현 정권의 검찰총장이고 또 야권에서 제대로 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 윤 총장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렇게 상당히 검찰 지상주의적 형태의 검찰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만약에 굳어지면은 정말 윤 총장이 이후에 만약에 대권에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권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검찰이라는 엘리트 집단이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면 국민적 지지라든가 국민적 협의에 의해서 국민적 반응성에 입각해서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로서 재단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정치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엘리트주의적 정치로 갈 수 있고 네. 엘리트주의 정치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나중에 상당히 위험한 정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야겠지만 상당히 우파 포퓰리즘 형태로 빠질 수도 있다.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 야당이 제대로 쓴 정당으로 대권 후보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이런 형상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이건 예. 좀 잘 봐야 되는데 검찰이 정치를 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공정, 정의, 평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로 탄생을 했는데 그동안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던 여러 일련의 일들이 그리고 그 아직 정리가 다 안 끝나고 판결이 끝나지 않은 몇몇 가지의 사건들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권력이 모든 부분을 대한민국 이 모든 전반 부분을 장악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공정 정의 평등을 외치면서 이뤄왔던 정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발감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게 표출이 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검찰이 개혁을 저항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검찰 억눌리고 있는 검찰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언가 그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들을 좀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새 혁신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면서 신당 창단을 제안을 했는데 좀 야권의 반응이 사실 냉소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어떤 야권 재편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내세우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야권 재편에 대한 필요성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앞으로 좀 모양새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글쎄요. 만약에 야권 재편을 한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패배했다. 그러면 이제 야권 재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형국에서는 크게까지 수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안철수라는 개인 인물의 어떤 자기 포지셔닝을 하려한 하나의
정치 행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안철수 지금 계속 언론에도 나오지만 안철수 대표가 정당을 탈당하고 만든 게 한 서너 개가 넘잖아요, 실제로요. 그때마다 정당이라는 걸 만드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헤게모니를 갖고 또 재편해 나가고 자기가 거기서 중심이 되려고 했던 것인데 다 대부분 다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든 아니면 향후에 대권에 도전하든 간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야권을 만들려고 하는 예.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스택을 밟아가고 있고 네. 지지율은 상당히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저 발언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파급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죠. 외형적으로는 안 대표가 얘기했던 지금 국민의힘의 당 이미지로서는 재보궐선거도 그다음에 뭐 미래도 없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일견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가 쭉 계속 지금까지 제가 봐도 뭐 몇 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소위 창당 정치는 현실 정치에서 이미 한계가 온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고요. 내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다음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당과의 이 후보 내놓기에 있어서의 기싸움 과정 중에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 중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 대표가 얘기하는 저 신당 창당 문제는 파급력이 없고 크게 동의를 많이 받지 못할 거다라는데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를 내세웠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손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된 법안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원래 국민의힘 자체는 이 법안 자체는 원래 신중한 입장이어서 앞서 공정경제 3법처럼 당내 분란을 또다시 야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일단은 그 당 내부에서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정부 행정력만 제대로 펼쳐진다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공정경제 3법만큼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공정경제 3법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당내 갈등이나 그다음에 뭐 기업을 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노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정쩡하게 오히려 뭐 입법 과정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가 네.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니까 그게 예. 한 발 얹히려고 덤벼든 민주당의 태도가 과연 어떻게 갈 건가 이게 저는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은 그동안 정의당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지적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그런 네. 표현들이었을 텐데 부산에 김종철 대표가 가서 민주당 이번에 뭐 부산시장 공천하기로 한 그 결정에 대해서 피해자 모독이자 부산 시민 모독이다. 그동안에 어떤 각종 선거에서 이른바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한 선거에 임했던 것들은 이번에는 사실상 없을 것임을 이런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분명히 이제 좀 차별화에 나서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국민의힘과의 손을 잡았던 부분도 그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좀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하여튼 뭐 정의당의 행보니까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란 정당이 민주당하고의 이념적 스펙트럼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네. 정책 방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그 뭐라 그럴까 구조라든가 이런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어떤 협력하는 관계가 있었던 것이 지난번 국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예. 나름대로 목소리가 적었다. 그런 반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기업처벌법도 이제 국민의힘과 같이 연대하는 네. 것이죠. 이것은 정의당이 끌고 나가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산 선거라든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의당이 독자적 목소리를 냈대. 그것이 독자적 표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역효과로 예를 들면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형태로 해서 국민의힘 표로 가느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학적 판단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선거 닥쳤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